안녕하세요. 파산관제인 홍인필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71페이지부터 법인 파산 1, 법인 파산 절차의 개요 2, 유사 절차의 비교, 파산채권, 재단채권. 법인 파산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파산관제 사건이 최신 영향. 이것도 늘 이제 그 시점에서 가장 문제되는 사건이 이제 드러나죠. 월 500만원 상당의 고소득 파산 신청 가능할까요? 이거는 이제 특수한 사정이 있어야 됩니다. 의사 같은 경우 고소득 전문직이 일반 회생이나 회생이 불가능한 상황에 놓여져 있을 경우가 있습니다. 채권자들이 동의를 안 해준다든지 담보권자들이 동의를 안 해줘서 한 번, 두 번까지 했는데 동의를 안 해준다. 그럴 때 이제 개인 파산을 신청해서 면책을 받되 이 소득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 환가를 하는 절충 방향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설정된 지 10년 이상 지난 근저당권의 처리. 이거는 말소 소송을 하면 됩니다. 부종성. 채권이 소멸시효가 지나서 채권이 소멸되면 근저당권과 연결된 그와 채권과 연결된 근저당권도 소멸한다. 이게 부종성의 문제입니다. 부종성. 따라간다 이거죠. 채권의 물권도 따라간다. 파산관제 사건이 최신 현황 2021년 4월 14일 집회. 대법원 판결에 저항해서 상속협의 분할은 사행위가 아니라는 하급심 판례가 옛날에 이게 아마 울산인가에 있었습니다. 법률신문에도 났고 그냥 하급심 판결에 불과합니다. 사실 판례는 아니죠. 하급심 판결에 불과하고 관제인들도 인정하지 않는 판결입니다. 그렇지만 때로는 한번 아이디어 차원에서 이걸 갖고 잘 공략을 하면 금액을 줄이는 데는 도움을 줄 수가 있는 판결이죠. 면책 불허가 사유, 관제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죄 658조가 그렇죠. 설명의무 위반죄. 이거는 관제인에게 꼭 필요한 설명, 그 사건에 합당한 설명 의무가 있어야 됩니다. 무작정 설명 의무가 없는데 설명을 안 했다 그래서 설명 의무 위반죄로 처벌도 할 수 없고 형사처벌도 할 수 없고 면책 불허가 사유도 아닙니다. 그래서 반드시 관제인에 대한 설명 의무가 있어야 되고 그 필요성을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파산에 필요한 설명이 해야 됩니다. 파산과 무관한 설명은 필요 없습니다. 73페이지 개인 파산 면책 신청 매뉴얼 강의 2 개인 파산 면책 신청서 작성 실무 개인회생 및 개인 파산 면책 신청서 매뉴얼. 이거는 서울지방변호사의 파산회생 특별위원회에서 개인회생과 개인 파산과 관련해서 파산관제인 그 위원들 신청 대리인 그 다음에 회생위원 그냥 개인회생 신청 대리 변호사들이 모여서 개인 파산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한 최소한의 매뉴얼, 반드시 알아둬야 될 가장 기초적인 매뉴얼화해서 누구든지 쉽게 보조인도 마찬가지고 변호사도 마찬가지고 파산 면책에 대해서 잘 모르는 변호사도 이 매뉴얼만 딱 보면 기본적인 걸 할 수 있게끔 매뉴얼로 만든 겁니다. 여기에 이제 덧붙여서 조금씩 살을 붙이면 예를 들어서 제도의 파산 같은 거, 그 다음에 중간에 파산관제인 업무라든지, 그 다음에 면책 불허가 사유라든지, 그 다음에 비면책 채권이라든지 그런 핵심적인, 그 다음에 개인회생에서는 특별면책이라든지 일시변제라든지, 그 다음에 근저당권자가 있는 경우 압류정리금 여러 가지 이제 그 파생되면서 장래구상권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실조회 같은 건 양쪽 다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부인권, 사행위 소송의 수계, 민사집행 절차가 개인 파산 개인회생에 미치는 영향 이런 개별적인 거는 이제 교과서를 통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런 특수한 사항은 많지 않습니다. 만약에 10건을 기준으로 하면 한 20건을 기준으로 하면 한두 건 일어날까 말까요. 나머지 18, 19건은 대부분 가장 심플한 케이스입니다. 한두 건을 위해서 이걸 왕창 다 공부하기에도 시간이 너무 걸리죠. 그래서 최소한의 매뉴얼을 저도 봤습니다. 상당히 잘 된 책입니다. 그래서 방송을 저도 공부하면서 찍었습니다. 파산과 부동산 신탁회사의 공매 처분과의 관계. 저도 지금 공매 처분했는데 이거 약간 오해가 있었습니다. 부동산 신탁하고
실제로는 공매 처분하는 거는 부동산 신탁회사가 아닙니다. 아니었더라고요. 공매를 의뢰하는 데는 우선수익자입니다. 우선수익자는 은행의 대출기관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꿔준대. 거기다가 이자를 안 내거나 파산 선고가 되면 기한이익 상실 조항 같은 거에 의해서 얘네들이 무조건 공매 처분을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약정서상. 그래서 부동산 신탁회사는 파산 선고 사실만 알리고 반드시 우선수익자하고 다이렉트로 협의를 해서 얘네들한테 내용 증을 보내서 파산 사실을 알려야 됩니다. 그러면 얘네들은 이제 기한이익 상실 조항, 도산 해지 조항 끝. 바로 공매 처분하고 공매 처분은 부동산 신탁회사에다가 의뢰하는 거죠. 부동산 신탁회사는 온비드,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 공매에 사건을 등록합니다. 물건을. 그러면 온비드에서 이제 매각이 되면 신탁 보수하든가 우선 뭐 세금 이런 거 다 떼고 나머지 돈을 우선 수익자한테 먼저 배당하고 그 다음에 법정 순위에 따라 세금 같은 거 내고 보수 떼고 남은 돈은 채무자한테 반환해야 되는데 채무자가 파산 선고를 했기 때문에 관제인한테 배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파산과 제가 지금 요거에 대해서 쓴 글이 있는데 이거 나중에 한번 지금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부동산 신탁회사한테만 알리면 안 됩니다. 반드시 우선수익자, 우선수익자가 여러 곳이라면 최우선수익자, 우선수익자 다 알려야 됩니다. 이해관계이기 때문에. 편파 변제 사례, 금융권 채무와 대비하 일부 가족에 대한 변쟁이 편파성이 그렇죠. 정도가 심한 경우에 이제 개입을 하죠. 정도가 심하지 않거나 아니면 피치 못할 조각 사유가 있을 때 상당하다고 할 때는 부인권 행사를 하지 않습니다. 14페이지 파산 면책 황당 사건. 뭔지 잘 저도 기억이 안 나는데 한번 소멸시효가 지난 거를 넣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카드 채무를 쓰고서 누치하는 거 그런 건가 아닌가 싶은데 한번 보십시오. 파산관제 최신 현황 2021년 12월 10일 개인 파산 공고 게시판 사건 검색 활용법. 그렇죠? 모든 공고는 인터넷 공고, 대보험 사이트를 통한 전자공고 가능하기 때문에 대보험 사이트에 가면 공고 게시판에 우리는 이제 도산이죠. 그러면 개인회생 공고판, 개인 파산 공고판, 법원 파산 공고판, 법인 회생, 일반 회생 다 따로 있습니다. 공고판이 전국적으로 쫙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파산 공고 게시판을 보면 여러 가지 정보를 알 수가 있습니다. 차용금 사기로 형사고소를 병행하는 채권자에 대한 대응. 채권자들은 돈을 못 받았을 때 파산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하지만 별도로 형사사건을 제기해서 처벌시켜서 비면책을 받도록 노력합니다. 그런 경우에 채무자로서는 마찬가지로 양쪽에 다 대응을 해야 됩니다. 수사기관에다가는 내가 채무비행에 불과하다 이건. 원래 처음부터 내가 이런 기방한 게 아니다. 그 당시에 그 돈을 꿔올 당시에는 내가 그래도 경제적 능력이 있었다. 갚을 능력은 충분했다. 재산은 없어도 미래의 어떤 소득이라든가 사업소득이라든가 이런 매출 규모라든가 영업이익 이런 걸 토대로 회계 자료를 기준으로 했을 땐 그때는 괜찮았는데 1년 지나고 갑자기 코로나가 터지면서 꽉 무너졌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충분히 갚을 능력이 없고 후발적 사정에 의해서 내가 채무 불이행한 거다.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해줘야 돼요. 이제는 앞으로 이런 대응을 해주는 직업, 변호사뿐이 없죠. 변호사도 3만 명 늘어났고 앞으로는 4만 5만. 그렇죠? 변호사라는 게 이제 사실은 썰 푸는 직업이죠. 가서 대신해서. 근데 그 썰이 근거가 있어야 되죠. 고소, 피해를 당한 사람은 그냥 너 피해를 당했다는 근거 갖고 와. 아니면 잘 모르면 이제 그걸 이러이러한 걸 있냐. 캐치해줘야죠. 캐치해서 거기에 따라서 고소 사실, 고소장을 써주고 반대로 피의자, 사기 고소를 당한 사람한테는 그 당시에 너가 충분히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있었다는 것을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해서 구성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창과 방패의 대결이죠. 거기에 따라서 증거에 따라서 어떤 증거가 다 우세하느냐에 따라서 사법경찰관은 검사한테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수도 있고 불송치 결정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불송치 되면 예전에 무혐의하고 비슷하죠. 그럼 다시 또 이의해서 검사한테 사건을 갖고 와야 되는데 검사가 과연 이 일을 했을 때 얼마나 뒤엎여질지는 별개의 문제죠. 초반에 잘해야 됩니다. 경찰 단계에서 요즘 경찰도 나름대로 똑똑합니다.
다 4년제 대학 나오고 또 경찰대 나오고 엘리트도 많고 선배들한테도 또 전수 받고 그쵸? 경찰들 어떤 그 수법 수사 기법 다 전수 받아서 뭐 의견서 내면 척척척척 잘해줘요. 저는 뭐 고소사건, 피고소사건 입회를 많이 한 변호사 축에 속하는데 건수는 많지 않습니다만 20년 이상 했죠. 제가 2000년 초반부터 2001년인가 2002년부터 했으니까 그때 이제 활성화된다 그래서 1년에 몇 번 노동청 사건도 하고 검사 사건에서도 입회한 적도 있고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요즘 이제 변호사들 뭐 로스쿨 출신 변호사도 워낙 많이 해서 단가도 많이 나와 떨어져서 변호사를 그 입회하는 비용도 많이 다운됐죠. 파산 신청 전 공인 인증으로 채무자의 소송 내역을 조회하는 방법. 이거는 이제 하지 마라 그랬죠, 제가. 채무자의 소송 내역을 이걸로 조회하지 마라. 빠질 가능성도 있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신분증을 갖고 법원 민원 안내실에 가서 소송 조회하는 데를 좀 알려주십시오. 거기 담당 공무원 내지 자원봉사자, 아르바이트 여러 가지 어떤 해주는 분이 있습니다. 그럼 그분한테 딱 하면 법원 코트 내 전산 조회를 해서 한꺼번에 싹 뽑아줍니다. 출력까지 해줍니다. 다 나옵니다. 민사소송, 가나다, 그렇죠? 민사집행, 타기, 타경, 타합, 타체, 타배 다 나옵니다. 그 다음에 옛날에 뭐 하면, 하단 사건, 개회, 그 다음에 회단 다 나옵니다. 그 다음에 지급명령, 차, 그죠? 지급명령 차라 그러죠. 차전은 차 사건인데 전자 독촉을 차전이라고 하죠. 개인 파산 관제 절차 이론과 실무 이수 변호사님 책이죠. 이거 소개했는데 좋은 책입니다. 개인 파산은 새롭게 문제되는 분야. 이제 저희는 관제인 스터디를 이렇게 오랫동안 해서 새롭게 문제되는 분야를 이제 계속 그 관제인이라는 밴드나 이런 데서 정보를 수집을 합니다. 이제 6월 16일부터 다시 재개됐기 때문에 6월 13일이군요. 6월 13일부터 이제 스터디를 재개해서 만나서 이제 그동안 2년 동안 코로나 2년 동안 못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 캐치를 하죠. 그동안 본인들이 이제 느꼈던 거. 저도 이제 이번에 몇 개 할 게 있어서 그걸 이제 약간 좀 약식으로 정리해서 이제 조금씩 발표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모아서 이건 이제 자기가 못했던 거는 다른 사람한테 도움을 받는 거고 자기가 자신 있게 한 분야는 또 이렇게 발표를 하면 다른 사람이 또 도움을 받는 거죠. 상주하는 거죠. 또 그게 또 뭐 일반적으로 가치가 있으면 또 전체적으로 공표가 되는 거고 채권자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채무자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고 편파행위 변제 관제인이 부인권 행사를 포기한 케이스 3개를 해설했습니다. 부인권 행사를 포기한 경우는 이제 상당성 부인권 행사 조각 사유가 있는 경우죠. 그런 경우에는 포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범인파산포, 첨부서류 및 대표자 신분 절차, 예납명령, 예납금. 예납금이 가장 궁금할 거예요. 예납금. 예납금은 부채를 기준으로 외우십시오. 5억까지는 500만 원. 5억에서 10억은 700만 원. 10억에서 30억은 1000만 원. 30억에서 50억은 1200만 원. 그 다음에 50억에서 100억은 1500만 원. 이런 식으로 금액이 늘어납니다. 대부분 뭐 500, 700, 1000, 1200 정도가 많죠. 가끔 1500도 있습니다만 50억 넘는 경우 되게 이제 조그만 중소기업이 오죠. 파산 조금 뭐 한 뭐 몇천에서 몇억 그 정리할 게 있는 경우 정리할 거 없는 경우는 오지 않습니다. 그냥 폐업만 하지 정리할 게 있어야 됩니다. 단돈 뭐 그래도 한 5천, 한 3천, 2, 3천 이상은 있으면은 나눠주죠. 그 비용이라도 내고. 임차보증금 출처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는 사안. 이것도 이제 설명 의무 위반이 될 수도 있죠. 만약에 채무자 명의의 임차보증금이면 출처에 대해 설명을 해야 되죠. 근데 아들에 대해서 아들이 보증금 7천이 있어요. 근데
채무자가 직전에 보증금이 꽤 있었어. 근데 그게 아들하고 같이 거주하고 있어요. 아니면 아들은, 채무자는 따로 나와 살고 아들이 보증금 7천에 옛날 다른 데 옮겨서 살고 있어요. 그럼 당연히 그 보증금은 아들이 마련했다는 거를 필요하죠, 설명이. 이쪽에서 이쪽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럼 아들의 직업, 소득금액 증명, 재직증명서, 대출했다면 대출증명서, 이런 거를 갖고 오면 당연히 드러나죠. 근데 자신이 없으면, 걸렸다 싶으면 면책을 취하고 도망가죠. 걸린 거죠. 이런 게 필요한 설명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정 승인 후 상속재산 파산 신청, 시기에 제한 없습니다. 망인 명의 예금 1,500만 원 환가 후 조세 납부하고 폐지했습니다. 한정 승인 후 상속재산 파산 신청 많이 있습니다. 파산관제 사건 최신 현황, 파산관제 사건의 최신 현황, 보험해약관금 환가 원, 보험해약가 환가가 1위죠. 1위 우리나라에서. 다양한 사례가 있습니다. 채무자의 부채증명서 발급 의뢰 행위가 소멸시효 중단 사유인 채무승인에 해당되는지 여부, 채무승인에 해당된다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부채 발급 의뢰 행위가 아파트를 조기에 매각해서 임차보증금이라도 건지는 것이 현명한 처사다. 중고 원단 가격은 킬로그램 중량으로 거래된다. 중고 원단은 뭐 실제 가치가 없다는 얘기죠. 그냥 1kg에 얼마 이런 식으로 거래가 된다고 합니다. 아파트를 조기에 매각해서 임차보증을 건지는 것이 현명한 처사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내가 지금 3억짜리 집이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2억 정도가 근저당에 설정돼 있어. 이 집을 3억에 팔면 1억이 남어. 3억이 잘 안 팔려요. 한 2억 7, 8천 내도 잘 안 팔려. 그럼 한 2억 6천이라도 팔아서 염가 매각이지만 어쩔 수 없죠. 2억 한 6, 7천에 팔아서 2억 빚 갚고 6, 7천으로 보증금 5천짜리 집을 얻으면, 그 다음 나머지 1,000만 원은 이제 뭐 좀 그간의 어떤 생계비라든가 생활비 쓰고 5천만 원 건지죠. 그렇게 해서 들어오는 분이 있고, 좀 좀 깍쟁이죠. 그 다음에 그냥 그걸 팔아갖고 이제 뭐 다른 사람 명의로 이제 보증금을 돌려치기 해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그 상태에서 그대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세 가지 경우가 있는데, 보증금이라도 건져서 알뜰하게 건지는 게 낫죠. 78페이지. 부친명의 미등기 상속재산 환가. 많죠, 이런 경우는. 부친이 돌아가셨는데, 모친이 돌아가셨는데, 가족들끼리 뭐 가치가 없다든지, 아니면 사이가 나빠서, 아니면 그 중에 상속인들 중에 누가 하나 외국 가서, 아니면 누가 행방불명이 돼서,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협의 분할을 못하고 그냥 방치해 놓는 경우가 꽤 있었습니다. 이게 파산해서 정리가 되는 거죠. 회생 면책 후 5년 만에 다시 파산 면책. 다시 가능하죠, 법적으로. 5년 전에 파산하면 면책은 불허가 사유. 파산에서는 불허가 사유입니다. 파산 후 다시 파산을 받으려면 7년이 지나야 됩니다. 근데 6년 만에 들어왔다. 면책 불허가 사유입니다. 개인회생 면책 후 5년 만에 다시 파산 면책 가능하죠. 근데 4년 6개월 만에 했다. 면책 불허가 사유죠. 그래서 파산에서 그걸 면책 불허가 사유로 해놓고, 개인회생에서는 이제 기각 사유로 해놨죠. 5년 지나, 회생 지나고 5년 지나기 전에 다시 회생 들어오면 기각 사유로 해놨어요. 면담에 응하지 않은 경우 관제인의 의견은 면책 불허가인가 면책 기각인가? 면책 불허가가 맞죠, 원칙적으로. 설명 의무 위반이니까. 관제인에게 파산에 관한 모든 필요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죠. 서류상으로 봐도 서면으로 한 것도 없고 불허갑니다. 면책 기각은 주로 판사가 출석을 제대로 안 한 경우, 그렇죠? 아니면 보정명령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 면책 기각을 하고 있습니다. 파산 선고 후에 말이에요. 2020년 4월 13일 102기 판정과 103기 선고, 해외 거주자 국내 파산 면책 신청에 대하여. 해외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국내 파산 면책 신청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일단은 들어와야죠. 들어와서 나갈 수도 있습니다. 왜? 파산 면책이 한두 달 내에 끝나는 게 아니라 6개월에서 일부 지방은 1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그 사이에 타이밍을 잘 맞춰서 파산 선고일하고 면책 관제인 그 면담일에
왔다 갔다 힘냅니다. 비행기 타고. 돈이 들어서 그렇지. 그 다음에 면책 파산 신청해놓고 외국 나갈 수도 있습니다. 외국 나가서 활동하다가 이제 다시 들어와서 조사받고, 옛날에 이제 코로나 시국에서 파산 면책 신청 후에 외국으로 갔다가 선고 날도 못 오고, 비대면 선고지만 관제인한테 그냥 제가 이제 보이스톡이나 이런 걸로 이제 계속 온라인으로 전화를 받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면책된 사례도 있죠. 해외에서 뭔가 돈을 벌기 위해서 체류할 수밖에 없는 분들 많죠. 뭐 주로 이제 가이드 같은 걸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현지에서. 지금 제가 필리핀 쪽에서 이제 가이드 하시는 분도 있는데, 옛날에 이제 뭐 필리핀도 가고 일본도 왔다 갔다 하고, 미국은 이제 멀어서 아니고 저 이제 동남아죠. 동남아나 중국 이쪽, 동아시아 쪽으로, 베트남, 캄보디아, 태국, 그다음에 뭐 대만, 그다음에 중국, 라오스, 뭐죠?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압류금지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인상소시가 과거 임차보증금 파산 사건의 회고. 압류금지 임차보증금은 이제 작년에 올랐죠. 5천만원. 서울이 5천만원입니다.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은 4,300. 광역시는 2천만원. 그 다음 기타 시군구는, 광역시는 2,300. 기타 시군구는 2천입니다. 개인 파산 면책 접수부터 면책 결정 확정 시까지 얼마나 걸리나. 215단독을 조사해보니까 5개월 걸렸네요. 보험 해약금 환급금이 파산 절차의 조사 및 한가 1이라 그랬죠. 사기 피해를 당한 기초생활수급자. 파산 원인이 사기 피해입니다. 파산 면책이 안 되는 혹은 제한되는 내 생활 주변의 채권들. 그렇죠? 우리 무심코 안 되는 것도 많습니다. 일단 뭐 세금 안 되죠. 국세, 지방세, 4대 보험. 그 다음에 뭐 근로자 임금 안 되고, 그 다음에 불법 행위 채권 안 되고, 생명 또는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생명 신체 상해 안 되고, 그 다음에 예전에 이제 학자금 안 됐었죠. 취업 상한 특별 학자금. 근데 지금 이제 면책, 작년에 법이 개정돼서 올해 1월인가요? 그때부터 이제 면책입니다. 그거는 회생하고 똑같이 됐죠. 추징금도 안 되죠. 그렇죠? 과태료도 안 되고 벌금도 안 되죠. 대부분 어떤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공동생활을, 공동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어떤 그런 경우는 면책에서 제외시켜 놓고 있죠. 치과의사 파산, 배우자 명의로 보유 중에 임차보증을 한가했습니다. 이건 일종의 이제 명의신탁성 재산으로 볼 수 있죠. 한국인의 상속 포기에 대한 관념. 그렇죠? 이제 상속에서 어떤 관념적인 상속, 뭐 유류분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아직 미등기 상속 이런 거에 대한 개념이 없죠. 그냥 내 손아귀에 딱 들어와야지 상속을 받았다고 생각하죠. 80페이지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